반갑습니다. 오늘은 12주차에 해당하는 강의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미리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한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기말 시험이 3주 남았기 때문에 일정에 관해서 그리고 성적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뤄야 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철학의 향기라는 교재 안에서 보자면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된 이제 내용, 그리고 시대 사조상으로 보자면 근대 철학에 해당하고, 또 우리가 그 현대사회 철학 상담이라는 교재상에서 보자면은 근대 철학자들인 데카르트, 칸트, 셜링 이 세 사람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크게 사조로 보자면 근대 이제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철학을 내용으로 하고, 철학자는 아까 말한 데카르트, 칸트, 셜링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는 크게 두 가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겠습니다. 그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한번 워밍업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 내용은, 우리가 거짓과 진실 그 차이를 아시나요? 라는 이제 제목으로 여러분이 크게 우리나라에서 상영됐던 드라마 하얀 거탑, 그리고 영화 중에서는 7번 방의 선물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에게 이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하얀 거탑이라는 그 영화에서는 김명민 탤런트가 역을 맡아서 열연을 했던 그 장준혁이라는 외과 의사죠. 심장외과 전문의 역할을 했는데, 이 장준혁이 극중에 이제 그 무죄 판결을 1심에서 그죠? 네, 의료사고를 저질렀지만은 그 의료팀들이 그가 이제 출세지향적인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출세지향적인 이런 어떤 이기적인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외과 의사 장준혁이었는데, 그가 제주도의 이제 학회에 참가해서 거기서 또 자신의 어떤 학자로서 또 의사로서의 세계적 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제주도 학회에 참석한 사이에 이제 일어난 자기가 맡았던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되고, 그러면서 급하게 레지던트라든가 자기 팀들에게 이제 지시를 하죠. 전화로 사고를 보고하자 알아서 처리하라고, 수술을 하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의료 사고가 일어났고 결국 이제 환자는 죽었단 말이죠. 그러자 이제 환자의 보호자가 된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첫 번째 재판에서는 1심에서는 스스로가 가가지고 이제 전문의로서의 소견을 브리핑하면서 이제 뭐 차트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통계 자료를 가지고서 이것은 자기가 수술했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사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었고, 그래서 이제 법의학적으로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전문의의 소견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니까 의학적인 판단이 또 거기서는 의료사고라는 그 재판의 특수성에 따르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법학적으로도 무죄,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이제 자연사다라는 이런 이제 1심에서의 판결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진실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 법학에 있어서 무죄 판결이 1심에서 났지만, 또 의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는 자연사라고 입증을 했다고는 했지만, 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그 내면의 진실을 가린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7번 방의 선물에서는 이제 용구가 억울하게 그 누명을 써서 그 소녀죠. 그 유치원생인가요? 그 소녀의 살인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사고사라고 봐야 되겠죠. 날라온 벽돌에 맞아서 죽었다고도 볼 수 있는 그 사건의 그 근처에 있었고, 또 그의 그 여러 가지 정황상의 증거 자료에서는 불리한 상황이어서 결국은 판결이, 이거 최종 판결까지도 유죄 판결을 받고, 용구는 이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인데, 자, 이것은 과연 진실인가? 자, 그것은 이제 그 딸인 여기 지금 배우가 열연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인권 변호사로 성장했다라는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아무튼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자, 이것이 과연 우리가 법학적으로 보면 이제 최종심에서 3심까지 가서 예를 들면 사형 선고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의 진리는 유죄가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사건은 오심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은 내면의 진실이 가려져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결국 그 딸은 그것을 파고 들어가면서 결국 억울한 이런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누명을 풀어주기 위한 어떤 그런 인권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겠다라는 길을 택해서 그리고 이제 변호사로 성장하게 되는 이 과정이 이제 나중에 다뤄지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장준혁의 무죄 판결과 여기 저 7번 방의 선물에서는 용구의 유죄 판결이라고 하는 정반대의 판결이지만, 한쪽은 무죄, 한쪽은 유죄지만, 둘 다 사실은 그 거짓된 그 내면의 진실이 가리워진, 은폐된, 거짓된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는 진리란 비은폐다라는 이제 유명한 그 명제가 있죠. 그래서 드러난 그 내면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진리지, 내면의 진실이 가려진 채로 우리가 현상, 겉모습만 가지고서 관찰과 측정 가능한 그 데이터만 가지고서 판단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그 내면의 진정한 그 속의 진실을 가리울 수도 있다면, 진정한 진리라는 것은 관측의 결과라기보다는, 또는 과학적인 입증의 결과라고만 볼 수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내면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 비은폐라는 게 그거죠. 은폐됐고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존재론적으로는 진리고, 철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진정한 의미의 진리다. 이런 의미에서 실존 철학자는 실존적인 진리라는 것은 비은폐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이제 실존 철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 오늘날의 과학기술 문명을 이제 실존 철학이 비판하는 하나의 그 이유도 될 수 있겠다, 이것이. 또는 동기가 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사회과학적인 또는 자연과학적인 이런 무죄 판결이나 자연사 입증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겉핥기식의 관측 결과에 의한 것일 수만도 있을 수 있겠다. 그 내면의 진실은 완전하게 드러냈다고 말 수는 없지 않겠는가. 자, 이런 성찰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하얀 거탑의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외과 의사의 장준혁이 이제 세계 최고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자신의 의료사고 책임 회피 수단으로서 사용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어떤 잘못, 자신의 오류에 대한 정당화,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해서 환자의 죽음을 자연사로 입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법원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은,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이제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의 진리라고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건의 내면은 과연 진실이냐라는 이제 질문이 제기될 수 있겠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나 또 다른 예를 여러분이 이제 서양의 외화 중에서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난 외화 중에 A Few Good Men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은 이제 등장인물들이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죠. 잭 니콜슨이 이제 제셉 대령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여기 데미 무어가 이제 중령으로 나온, 소령인가 중령인가, 네, 지금 계급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네, 데미 무어가 이제 그런 법무 관련된 장교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신임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신임 이제 말하자면 법무관으로 임관한 중위로 나오는 이제 말하자면은 거기서 탐 크루즈죠. 젊은 시절에 탐 크루즈와 이제 데미 무어가 나오는 이제 이 어피굿맨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제셉 대령이 이제 그 말하자면은 모든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제 진실이라는 것을 숨기고, 왜냐하면 자기가 출세지향적인 또 야심을 가졌던 이 대령은 스타로서, 그러니까 소장이죠. 장군으로서 별을 달기 위한 이제 그런 승진을 앞두고 있었어요, 바로. 그래서 연말에 이제 이런 사건 사고가 군대 내부에서 일어나면, 자신이 지휘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진급에는 유리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제습대령은 그 군대 내에서 이제 사고가 일어난 것이죠. 병사 하나가 이제 말하자면은 뭐랄까요, 그 군대 내무반 안에서 말하자면은 상급자에 의해서 이등병이 말하자면 살해되는,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폭력적인 어떤
구타에 의해서. 근데 이제 그것이 알고 보면 코드 레드라고 하는 그 군대 내부에 이제 해병대입니다, 이것이. 배경으로 하는 것은 미국 해병대인데, 쿠바라고 하는 그 공산국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해병대 기지 안에서 이제 특수한 어떤, 그 규율이 있었고, 그것은 이제 말하는 코드 레드라고, 불문율상으로, 군법으로 보자면 사실은 부당한 조치일 수도 있겠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이루어졌던 하나의 그 불문율로서 코드 레드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군기를 확립하라는 이제 명령이죠. 그래서 폭력도 허용하는, 그 군대 내부만 안에서의 얼차례라든가, 오늘날 우리 군대에서 보자면 얼차례라든가 이런 기합을 주고 폭력적인 구타도 허용되는 이런 것이 이제 군 기강을 잡기 위한 코드 레드라고 하는 자신들의 어떤 명령이었는데, 이것을 사실 그 제습대령이 그 비밀리에 지시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결국은 군대 내부반에 있는 상급자가 이제 하급자를 구타하다가 결국 군기 잡겠다고 하다가 결국 이제 죽음으로 가는 이런 이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이제 본인이 코드 레드를 명령했다라는 것을 숨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말단 내무반에 있었던 그 병사들 간의 어떤 사고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축소시켜서 그 관련자만을 이제 간단하게 징계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게 이렇게 다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이제 그것을 파고들게 된 것이죠. 이제 변호사 출신의 이 젊은 탐 크루즈가 역할을 했던,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데미 무어가 또그 장교로서 소령인가요? 네,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자 이렇게 이런 정의로운 관점에서 그 사건을 파헤치다 보니까 결국은 제습대령의 코드레드가 그 꼭대기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최초의 원인 제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사건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파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최종 판결을 앞두고 마지막 이제 증인으로서 이제 제습대령이 그 법정에 섰을 때, 만일 자기가 이 코드레드를 지시했다라는 것을 발설하지만 않았다면은, 그게 이제 진실이지만 모든 사건의 궁극적인 진실인데, 그것을 발설하지만 않았다면은 자신은 이제 승진돼서 별을 달게 되고 스타 장군으로서 이제 장성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명예나 권력이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려는 자신의 그 삶의 목표와 적합한 그런 판결을 받았을 수 있겠지만은, 마지막에는 이제 진실을 말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 뭐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이제 탐 크루즈와 탐 크루즈의 어떤 말하자면 그 변호사로서의 어떤 재능이 거기서 발휘돼서 날카롭게 그 사람의 어떤 자존심을 상처를 주는 이제 발언을 통해서 자기가 했다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고야 말게 되는 이제 이런 그 영화인데, 만일 그 자신이 코드레드를 명했다라는 것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고 장성이 되고 스타가 되고 장군으로 승진해서 소장이 돼서 결국 자신의 그 이익을 쟁취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만일 그가 무사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와서 그렇게 승진을 하고 장성이 돼서 별을 땄다고 해도, 그러나 그 사건의 진실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제 그 동기였던 예를 들면 육군 사관학교를 같이 졸업했던 동기 중에서 마킨슨 중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은 이제 지금 대령이고 이미 해병대 이제 그 사령관이고 자신의 이제 동료이자 자기 부하로 이제 자기 동료가 이제 위치하고 있었죠. 그 부대에 중령이라는 계급 때문에 자신은 대령이고, 그래서 승진을 자기는 이제 출세지향적이어서 출세를 해서 대령까지 올라갔지만 자신의 동기는 이제 중령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마키슨 중령은 사실은 굉장히 양심적인 군인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코드레드를 반대했죠. 코드레드 명령을 통해서 군기를 잡기보다는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병을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기를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킨슨 중령은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자존심도 있고 또 자신이 그 군대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 때문이기도 했을 텐데, 아무튼 코드레드를 통해서 군기강을 확립해서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 병사도 제대로 교육을 시켜라. 자, 이런 식의 명령을 함을 통해서 결국 그 문제가 되는 병사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양심의 가책을 사실은 그 제셉 대령이라는 최종 명령권자가 느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가책을 느꼈던 것은 그 동료였던 중령이었죠. 그래서 마킨슨 중령은 동기였던 마킨슨이 오히려 이제 수사 과정에서 어, 어떤 힌트를 제시하고 이제 코드레드를 사실은 대령이 했다라는 것을 내부 고발을 했지만 또 자신의 같은 동기로서의 동기애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또 부담을 느껴서 자살하고 말죠. 마킨슨 중령이. 그래서 이렇게 그 만일 그 고백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킨슨 중령이든 또 제셉 대령이든 이 사람들 둘이 고백을 하지 않고 자백을 하지 않았다면은 사실은 묻힐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은폐되고 말 사건이죠. 군대 내부 안에 어떤 이런 비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폐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덕적인 어떤 그 개인의 내면 안에 은폐되어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법정에서는 무죄로 하는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태의 진실, 그 사태 그 자체의 진실의 내면의 그 진실과는 다를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난 시간에 그 우리 하얀 거탑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런 오피군맨의 사건에 그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칸트의 이론 철학의 내용의 결론이 이런 거라고 그랬죠. 과학은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섬나라고 진리의 섬나라고 그 작은 섬 바깥에 펼쳐진 무한한 바다나 또 그 섬 밑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그 섬 밑불이 해당하는 빙산의 그 밑불이나 또 저 해저 그, 그 기반을 뭐 지진이나 우리가 화산을 일으킬 수 있는 저 밑에 마그마가 도사리고 있는 저 해저의 깊은 지반에 대해서는 과학은 알 수 없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현상을 알 수 있을 뿐 사물 자체를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도 했고 그 현상의 세계 과학이 알 수 있는 현상의 세계는 진리의 섬에 불과하다라는 비유도 했죠. 그래서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사태 내면의 진실을 사태 그 자체의 진실을 우리가 칸트가 말한 사물 자체에 비유해서 이해한다면 칸트의 인식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을 사물 자체를 과학이 왜 알 수 없다라고 말했는가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이제 그 소설 중에 유명한 그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이라는 소설이 있죠. 그 보면 주인공인 라스콜린코프는 법대생인데 그죠? 전당포의 그 노파는 그 자기같이 가난하고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 이런 지식인들, 청년들, 자 이런 학생들에게 그 가난한 학생들이 볼 때는 저 돈이 많은 전당포 노파는 하등 사회적으로도 이익을 주지 못하는 존재고 말하자면 경제적으로도 노동인구로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 자도 아니고 고리대금이나 무슨 이런 전당포에서 물건을 받아서 그걸로 이익을 남기는 저런 노파는 사회의 악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노파를 살해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거기서 훔친 돈으로 자신의 어떤 장학금으로 쓴다든가 또는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공익에도 전체 이익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전체의 행복이나 전체의 쾌락을 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한 개인인 노파를 죽이는 것이 그의 인권에는 문제가 되는 문제겠지만은 다른 많은 사람들 또는 자기와 같은 가난한 고학을 하는 청년이나 학생들에게 큰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결국 이제 자신이 사귀던 그 아주 순수한 그런 양심을 가졌던 그 여인의 그 말하자면 권유도 있고 해서 결국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자백을 하게 되죠. 자수를 하게 되는데 경찰에. 근데 아무튼 최초에 그가 살인을 하게 된 동기가 되고 또 그것들을 정당화했던 그의 논리, 그의 근거는 뭘까? 그것을 한번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했던 벤담의 공리주의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그 근거를 최초의 대학생으로서의 라스콜니코프가 살인,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했었을 때 그가 생각했던 논리적인 근거는 뭐였겠는가? 가장 좋은 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고 최대의 쾌락이라고 했다라는 그 벤담의 공리주의하고도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러나 그가 왜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가 자백을 하고 자수를 하고 말았는가? 그가 그 논리를 끝까지 고수하지 않고 그것은 칸트의 어떤 도덕 철학이나 거기에 나오는 이제 인간의 이성의 사명 또는 인간의 어떤 삶이라는 것이 인격적인 삶이라는 것은 선의지를 낳는데 그 목표가 두어져야지 되는 것이 아니냐.
인간이 머리가 좋고 이익을 잘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이성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자신의 이익의 도구나 집단의 이익의 도구로만 사용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선한 의지를 낳는 그런 데 사용돼야 된다라는 이제 그 칸트의 그 이성의 사명 또 인간의 사명에 대한 칸트의 생각. 그래서 무엇보다도 도덕적인 선이라는 것은 최고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양심에 부합하는 행위를 했을 때 주어지는 어떤 만족이나 기쁨에서 찾아야지 그 자체로서 어떤 이익이나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최고로 좋은 최고선이 될 수만은 없다라는 이제 칸트의 도덕적인 철학 또는 가치관과도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각각 스콜리노코프가 전당포노파를 살해할 때 그의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논리하고 그가 곧 자백을 하고 자수를 하게 됐을 때 어떤 그의 그 가치관이랄까 또 도덕적인 어떤 근거는 다를 수 있겠다. 그 벤담이나 칸트가 다를 만큼이나 그렇게 다를 수 있겠다는 것이죠. 오늘은 자 우리가 이 교과서 철학의 향기라는 교재를 보게 되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9주차에 그 포도주와 인간의 비유를 했었죠. 그 내용이 앞에 부분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포도주의 가치와는 달라서 가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인격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엄한 가치를 갖고 대체 불가능한 가격 가치라는 것은 다 대체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다른 것에 비해서. 우리가 포도주가 이게 뭐 15,000원짜리 포도주다라고 한다면 뭐 같은 가격의 등가에 다른 포도주로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인격이라는 것은 존엄한 것이고 이것은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대체 불가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의 인격을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정말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인격은 가격하고 달라서 상대화되거나 대체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포도주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맛과 향이고 또 인간의 그러면 인격이나 인품을 결정하는 것도 내면의 품격과 향기다라고 한다면 포도주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요인은 우리가 숙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인간의 이런 향기, 인간 인품의 향기를 결정하는 것은 성숙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근데 포도주의 숙성을 결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시간이라고 그랬죠. 어떤 시기에 딴 그 포도를 얼만큼의 시간에 걸쳐서 오크통 속에서 발효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인간은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곧바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죠. 인격이. 오히려 나이가 많은 70, 80대 된 노인도 정말 그 방화 사건의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자 이런 예를 들었었죠. 그래서 인간의 사람됨의 향기라는 것은 품격이라는 것은 결국 나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 아니다. 성숙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인간 성숙의 조건은 무엇이겠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은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는 유행가 가사가 있어요. 그러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프다고 해서 다 성숙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런 시련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라는 아픔을 겪었을 때 파도를 만났을 때 그 아픔을 못 견디고 자살한다든가 그래서 자살해 버린다든가 또는 삐딱한 우리가 그 정말 비행 청소년으로 전락해서 불의한 세상하고 타협해서 약삭 빠르고 또 악랄한 또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악에 물든 삶을 산다면 그것은 결코 타락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거기다 우리가 이것을 성숙이다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죠. 그건 변질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다운 삶으로부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썩은 악취를 풍기지 않고 그 깊은 그윽한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그 아픔이나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아픔 속에서도 오히려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어떤 과거의 자신의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그리고 그래서 자신의 그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양심적으로죠.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려는 결단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이 성숙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양심적인 결단을 그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그가 얼만큼 양심적으로 결단해서 그 극복해 나갔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픔의 극복이라는 말을 썼죠.
아픔을 극복했을 때 그가 곧 성숙해진다. 근데 그 아픔의 극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유를 양심적으로 사용해서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픔의 극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하이데거나 이런 실존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양심의 부름에 응답하는 결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성숙의 관건은 또 후기의 하이데거는 이것을 탈존이라는 말을 썼는데, 또는 존재의 소리, 존재의 부름에 응답한다는 표현으로서 썼는데, 후기에는 양심이란 말을 대신 이런 존재의 부름에 응답해서 어떤 결단을 하는 그의, 그래서 실존 철학에서는 이제 피투적인 기투로서의 오늘날 이 순간에서의 결단, 또는 후기에는 이제 탈존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랬죠. 이것을 이기적인 어떤 자신의 어떤 때묻은 삶으로부터 오히려 벗어나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존재의 목소리에 존재에 응답하는, 존재의 소리에 부르며 응답하는 삶. 이걸 이제 후기에는 탈존이라고 그랬고, 초기에는 양심의 소리에 따르는, 양심의 부름에 응답하는 이제 결단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 행위의 동기에 관한 얘기를 오늘은 그래서 이제 하겠는데, 인간 행위의 동기를 크게 둘로 나눠서 보자면 외적인 것, 외면적인 것하고 이제 내면적인 것으로 나눠보자. 그래서 우리가 외면적인 동기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이제 현실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동기라는 것이 대부분 경험을 통해서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가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험적인 자극에 의해서 주어지는 동기들은 다 외적인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고기의 냄새를 맡고 어떤 행동을 한다든가, 고기를 먹든 말든, 또 빵 냄새를 맡았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이것들이 이제 행위의 동기가 되겠는데, 예를 들면 동물을 하나 예를 들자면은, 동물은 이런 외부적인 고기 냄새나 빵 냄새 같은 자극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게 강제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본능에 따른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본능에 구속된다. 본능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동물의 경우는 고기 냄새나 빵 냄새는 그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서슴없이 망설임 없이 먹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 본능에 구속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 가치를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악하니 선하니 하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동물적인, 거의 뭐 기계적인, 우리가 조건 반사처럼 우리가 무릎을 치면은 이게 뭐예요, 발이 위로 올라가는 이런 것처럼, 마치 배고픈 그 동물에게 고기 냄새를 맡게 했을 때는, 빵을 냄새를 맡게 했을 때는 그가 불가피하게 거기에 구속돼서 먹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인 가치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경우는 다르다. 자, 인간은 장발장의 예를 들면 그가 이제 빵 냄새를 맡고 배고플 때 그 쇼윈도에 있던 빵을 훔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다고 자신은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비난할 수 있냐면 인간은 두 가지 양가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도 동물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강제로서의 그 강제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빵 냄새에 내가 본능적으로는 불가피하게 강제된다는 거예요. 먹을 수밖에 없는 강제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런 빵 냄새나 고기 냄새를 그냥 자극이라는 말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유혹이라는 말로 유혹이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유혹이라는 것으로 느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을 느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이렇게 본능적으로는 강제되는 것이지만, 또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가항력적인 본능적 끌림에도 불구하고, 애도 불구하고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유혹에서는 애도 불구하고 그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본능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그 끌림을 느끼지만 애도 불구하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애도 불구하고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 인간에게서는 중요한데, 이 애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필연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않을 수 있는,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여지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한 비판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극에 대해서, S에 대해서 P라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는 것이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이죠. 그래서 스티뮬러스가 주어지면은 R이죠. SR이죠. S가 주어지면 이제 R이라는 반응, 리스판스라는, 스티뮬러스 리스판스의 반응이라는 것은 동물이든 인간이든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어떤 이런
행동 체계를 동일한 구조와 원리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행동주의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주의 심리학은 비인격적이다라는 이제 비난을 오늘날 받았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어떤 또 심리학자들이 나오는 것인데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근데 이런 동물과 인간을 동일한 본질로 이해하고 또 그 행동에 있어서도 동물과 인간의 행동 구조를 동일하게 이해했던 이 행동주의 심리학을 이제 비판할 수 있는 측면이 이제 이런 이 자극을 단지 불가피한 강제로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강제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으로서 이해하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선택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행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이제 이해했다는 측면에서 칸트는 행동주의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성찰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런 외적인 동기는 크게 그래서 동물의 경우와 인간의 경우로 나눴는데 우리가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경험적인 동기라고 한다면 이것은 순수한 동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칸트는 예지적인 또는 초월적인 그러니까 동물적인 어떤 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고 해서 이런 내적 동기는 인간의 자유의지로부터 이루어지는 그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자유의지의 힘에 의해서 이제 결단하는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존 철학을 또 가능케 하는 이런 이제 인간의 내적 순수 동기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 이제 사실은 실존 본래적인 실존으로의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그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이런 내적 순수 동기에 의해서 인간의 삶의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실존 철학이 말하는 본래적인 실존으로의 결단이 이제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이런 초월적이고도 예지적인 측면의 힘,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인데, 이런 자유의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날 예를 들자면 양심선언 같은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양심선언을 하는 사람들은 내부 고발이라든지 양심선언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사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이익이나 자신의 봉급이나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쾌락이나 자신의 뭐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상실될 수 있는 그 위험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양심선언을 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기 냄새와 빵 냄새에 그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원히 자기가 고기를 먹을 수도 없고 빵을 먹을 수도 없을 자신의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을 이런 위험을 감내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을 느낌에도 불구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배고프고 자기도 밥을 먹어야 되고 직장을 얻어서 안정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본능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런 느낌을 갖죠. 누구나 생존의 어떤 두려움을 생존의 위기를 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하니까 본능적으로 살고 싶은 이런 본능적인 욕망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먹고 싶은 욕망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돈벌이를 해야 된다라는 이 필요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결단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이제 양심의 선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한 원리는 여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경험적인 자극이라는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기보다는 내적인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양심의 자유에서 오는 것이다. 예지적인 자유, 초월적 자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칸트가 양심의 자유인 것이죠. 네. 네. 이제 두 번째 항목에서는 우리가 선의지와 악의 성향의 대립 안에서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결단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제 이 구조를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교재도 나와 있는 예 중에 우리가 기말 시험을 이제 보러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런 철학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어떤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데 우리가 뺑소니를 목격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고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뺑소니 신고는 결과적인 면에서 법에 합당한 행위이죠. 그러나 결과는 올바른 행동이지만 그러나 그의 동기는 과연 어땠을까? 선할까? 악할까? 자, 우리가 동기가 선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은 그 칸트의 어떤 도덕 원리에 따른 이제 삶이었을 그 행동이었다면 그의 결단이 도덕적이고 양심적이었다면 당연히 선한 것이었겠죠. 그 행위도 동기도. 근데 우리가 동기가 선하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하면은 그 우리가 도덕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서
내 목적의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목적으로도 대하라고 하는 이런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이제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이런 양심의 목소리에 따라서 신고를 했다면 그의 동기는 순수한 어,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아까 말한 초월적이고 예지적인 그죠? 예, 그런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순수한 동기에 의한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따라서 그 행동은 도덕적으로도 선한 것이고 뭐 실존 철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는 본래적인 실존 내로 나간 것이다. 인간다운 삶으로 나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가 아래 얘가 이제 세 가지 예를 들면 이 세 가지 예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점점 더 불순하고 악한 것으로 나가는 이 정도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동기가 다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결과는 적법한 행위일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다 신고했기 때문에 결과는 다 신고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행위는 선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겠냐면은, 우리가 나약한, 경우. 예를 들면,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못하고, 안절부절하다가 어머니나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야, 이놈아, 너는 어제 공부도 안 하고, 뺀질뺀질 놀다가, 결국은 지금 가서 시험을 본다 해봐야, 넌 좋은 점수 안 나온다. C나 뭐 D나 나오게 생겼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중에 리포트를 낸다거나 재시험을 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을 테니까 지금은 신고를 해가지고 보상금을 받는 게 너한테 유리해. 차라리 그렇게 신고나 해. 그게 너의 앞가름 하는데 더 유리한 행동이다. 자, 이렇게 충고를 해줬다, 엄마가. 자, 그래서 그는 시험을 가는 걸 포기하고 신고를 했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인 것은 적법하고 올바르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행동을 그러나 그 동기는 선하다고만 말할 수 없다. 어머니의 그 충고에 따른 것인데 그 어머니의 충고는 사실 상당히 이해관계, 이해타산적인 것이었죠. 계산적인 이익 계산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어떤 그 피해자를 정말 내 몸처럼 여기고 내 마음, 내가 그 사람의 인격을 하나의 목적으로 대해서 신고했다기보다는 내가 보상금 타는 게 유리하고 내가 시험을 미루어서 다음에 치르는 게 유리하다라는 판단에 따라 신고했다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타산적인 것이지 결코 동기가 선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수하고. 더군다나 또 그것은 나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말에 따라서 그저 했기 때문에 마마보이다라고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표현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불순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머니나 친구한테 물어봐가지고 하는 그런 나약한 결정은 아니지만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어머니의 생각을 그대로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아까 말한.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갈등, 이렇게 하는, 이제 뭐 내가, 저 사람 참 안 됐는데, 지금 뺑소니 당한 사람 참 안 됐고, 저 뺑소니 친 사람 참 나쁜 놈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걸 계산해 본 결과, 저 사람의 저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또는 범행을 저지른 자는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내 양심의 소리에 따른다라기보다는 이익 계산에 의해서 지금 보는 저 도덕 선생이나 저 철학 가리키는 선생이 매우 순진해서 내가 보면 눈물 연기하면 속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사실 뭐 양심적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어서 이러고 시험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 시험을 좀 치르게 해주십시오 할 것 같으면 뭐 그래라고 해줄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험 회사라든가 또 경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상금을 줄 수도 있고 또 피해 가족이 나에게 또 신고해 줬으니까 고맙다고 보상금을 줄 수도 있고 또 사회의 어떤 봉사 경력이 될 수도 있고 또 모범시민 표창을 받으면 명예도 얻고 또 나중에 뭐 여러 가지로 평판이나 스펙이나 뭐 취업하는데도 내가 뭐 모범시민 표창 받은 게 뭐 이익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신고를 했다. 자, 이것은 전문 용어로 말하면 내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양심적인 듯이 울먹이면서 제가 그래서 시험을 못 봤습니다라고 이제 만약 했다면은 그거는 내숭을 떨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속으로는 호박씨를 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악하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동기가 신고를 해도 그 경우는 어떤 것이냐면 아주 원리 원칙적으로 그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나의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라는 것이 내 삶의 원칙이다. 그래서 내가 이 사건을 기회로 해가지고
완전 범죄를 한번 시도해보자, 오히려. 저 사람은 이제 뺑소니 쳤지만 나는 또 나대로 완전 범죄를 여기서 노리고 내가 사실 좀 기분 나쁜 그 나에게 불쾌감을 줬던 어떤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녀석한테 내가 그럼 복수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장에 피를 이제 손수건에 묻혀가지고 피해자를 그, 존중하기 때문에 그의 인격을 존중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여기서 쾌감을 어떻게 보면, 얻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동안 억울했고 불쾌했던 친구에게 복수해서 쾌감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현장에 피를 손수건에 묻혀가지고 비닐봉지에다가 담아서는 경찰서에 가가지고서는 신고할 때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원한을 맺힌 자기를 불쾌하게 했던 친구의 차량 번호를 허위로 쏘고 그 친구의 차를 차량 조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차량 번호를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럼 차량 번호를 조회해가지고 추적해가지고 그 주차한 곳에 가서 그 자기가 봤을 때 목격한 대로 그 사람과 부딪혔던 차 부위를 예를 들면 왼쪽 앞 헤드라이트하고 부딪혔다던가 이러면 이걸 보고 가서 왼쪽 헤드라이트를 찌그러뜨리고 자기가 가져갔던 피 묻은 손수건을 거기다가 문지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만일 이것이 이제 신고가 그래서 성공된다면은 자신은 사회적으로도 평판이 좋은 뺑소니범을 신고한 사람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아까도 말한 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보상금도 받고. 근데 만일 이것이 이제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자신이 이런 완전 범죄가 또 이루어져서 자기도 다른 그 친구가 알리바이를 대지 못하고 예를 들면은 누명을 써서 만일 그 형을 살아야 된다면은 자기는 이제 쾌감을 누리면서 복수의 쾌감을 누리고 또 이익도 얻는 평판도 좋은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익을 얻겠지만은 그 마음의 내면이나 인격은 가증스럽고 악랄하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서는 이런 사람들을 영악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법에서는 이제 결과를 가지고 따지지만 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적법한 이런 신고를 했다고 해도 그의 동기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칸트의 이 도덕 법칙은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를 중요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이제 공리주의의 도덕 원리라고 한다면 공리주의의 도덕 원리는 쾌락주의라고 그랬죠.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이 도덕적인 선이다. 따라서 쾌락을 극대화하라는 것이죠.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이익 계산에 의해서 좀 더 많은 쾌락, 좀 더 많은 이익을 계산해서 그 결과하는 것을 택하라는 것이고 계산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최대 이익을 달성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공리주의가 말하는 쾌락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경제 왕국의 원리고 또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하거나 정책을 만들어내는 어떤 원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또는 원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공리주의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칸트는 이것을 견제하고 성찰하면서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서 동기가 사실은 도덕의 관점에서는 중요하다 더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쾌락주의의 원리를 견제하는 것이 이제 양심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다면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어떤 입법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사실 헌법도 가장 최상위의 그러니까 뭐예요? 예, 성문법 우리가 기존의 이런 성문법상 최상의 법을 우리가 헌법이라고 한다면 그 헌법을 규정하는 더 상위의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양심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심은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칸트가 말하는 도덕 원리도 결국은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 원리에 타당하게 행하라. 자, 이것도 결국 이 사람들의 어떤 신조나 삶의 규칙이 양심의 원리에 맞게 행동하라는 얘기라고 바꿔줄 수 있겠다.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런 법의 원리라는 것은 또 헌법이 기초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원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와는 초월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겠죠. 모든 사람에게 타당하려면 그렇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양심적인 것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칸트의 첫 번째 도덕 원리의 정식화된 이 제1 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 법칙도 바로 양심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그 공리주의가 이익 계산을 통해서 이것을 접근하는 데 반해서 결과로서의 최대 이익을 칸트는 인격이라는 가치를 중요시했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계산을 한다는 것은 사실 가격 가치를 중시한다는 얘기거든요. 상대가 될 수 있는 계산되는 내용들은 다 가격을 매겨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쾌락도 가격을 매길 수 있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인격은 아까도 말했지만 존엄한 가치를 갖는 인격은 고유한 것이지 결코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을 매겨서 상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즉 수단으로 대한다는 것은 가격으로 대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우리가 도구나 수단이나 이런 물건이나 상품들은 다 어떤 그 우리 삶의 수단으로서 얘기될 수 있고 그것은 가격을 붙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도 대하라는 것은 사람을 가격으로 매겨서 상대화해서 계산하려고 하지만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격 가치나 계산할 수 있는 가치에 비해서 존엄한 가치로서의 인격을 칸트가 강조하는 원리가 바로 인격성의 원리고 이것이 제2의 도덕 법칙의 정식화죠. 모든 사람의 인격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도 대하라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공리주의의 원리는 최대 이익을 추구하라는 원리가 되는데 경제 왕국의 논리라고 그랬죠. 또는 정치적인 어떤 논리일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그러나 우리가 칸트가 여기에 대해서 성찰을 통해서 이제 비판적인 제안을 가려고 했던 것은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최대 이익이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지만은 이게 도덕적 가치와 동일시만은 될 수 없다. 그래서 도덕적 가치라는 것은 도덕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서 찾아져야 되는데 이것을 칸트는 이제 목적의 왕국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격으로서 대우받는 사회가 이제 목적의 왕국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을 목적의 왕국의 입법자이자 구성원으로서도 대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도덕적인 사회에 이런 양심적인 법을 설립할 수 있는 자고 또 즉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발의할 수 있는 자일 수도 있겠다는 거죠. 오늘날 뭐 현대화식으로 이해하자면 모든 사람은 이런 도덕적인 세계, 도덕적인 사회의 입법자다. 또 모든 사람 따라서 또한 이런 도덕적 사회의 그 법을 따르는 양심법을 따르는 그 구성원이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최대 이익의 원리, 경제왕국의 논리에 대해서 칸트는 도덕적인 그 인격이 모든 사람들의 도덕성이 보장되고 모든 사람의 이런 도덕적인 그 인격자로서의 입법 능력과 거기에 준수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자격, 자 이것들을 인정받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경제적인 공화국만을 추구하지 말고 이런 목적의 왕국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공화국, 도덕적인 사회, 도덕적인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도덕적인 원리가 모든 사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 교재 보면 불량 재료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의 예를 들었죠. 그런 사람은 우리가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뭐 쾌락 극대화의 원리에 따라서 또는 자기 이익 극대화의 원리에 따라서 뭐 불량 재료로 맛만 나오게 된다면요, 뭐 맛만 좋은 맛만 나오면 그건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고 좋은 뭐 쾌락을 줄 수만 있다면 불량 재료로 만들든 뭐 양심적인 재료로 만들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 것이 이제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쾌락을 주고 입맛만 맞으면 뭐 싼 값으로 우리가 단맛을 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설탕 대신에 사카린을 사용하든 뭐 어떤 인공적인 조미료를 쓰든 무슨 상관이 있냐 단가를 낮추기만 하면 뭐 오히려 자기 이익도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쾌락도 주고 한다면 돈벌이도 되고 한다면 최대다수 이익을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칸트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불량 재료로 음식을 만든다든가 설탕 대신 사카린을 쓰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보편적인 법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양심법에 저촉될 수 있겠다. 그래서 당신이라면 자신의 자식과 자기 그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귀한 음식을 먹이려고 하지 그래 뭐 좋지 않은 재료 화학 조미료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사카린 같은 걸로 단맛을 낸다든가 자 이런 것들로 그것이 과연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것이 타당하겠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앵벌이나 사기나 도둑질 같은 이런 그 행동들, 자 이건 범죄인데 이런 범죄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죠?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그래서 한 사람을 사기치고 도둑질을 하고 또 어린 아이의 인격을 수단화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 앵벌이를 시킨다든가, 그 다른 사람의 인격을 또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만 생각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익을 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빼앗고 내가 부당하게 이득을 더 취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타인의 인격을 수단화하는 것이고 결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목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겠죠. 사기치는 사람이. 도둑질도 마찬가지겠죠. 그 사람의 소유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 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의 그 사람을 내 어떤 이익의 도구로만 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 없지 않겠는가. 또 그것이 보편적인 양심의 소리에 어긋난 행동이지 결코 타당한 행동일 수 없겠죠. 도둑질하는 행동이. 뭐 자살이라든지 살인이라는 행동도 결국 그렇다는 거예요. 칸트 관점에서 보면 자살이라는 것은 자신의 그 인격이라는 것은 존엄한 것이고, 자신의 인격은 또한 고유한 아주 말하자면 무조건적인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치를 갖는 건데, 그것을 어떤 조건에 상대화시켜서 제거하는 것이 자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좀 불쾌하고 내가 지금 좀 몸이 쑤시고 아프고 남에게 어떤 뭐 피해를 당해서 예를 들면 괴롭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만일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 버리는 것이 자살이라면, 자신의 인격은 어떤 사람의 어떤 뭐 나에 대한 모욕이나 나에 대한 어떤 뭘까 손해를 끼친 그런 행동, 그런 것만 가지고 좌지우지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상대가 될 수 있는 작은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쑥 고유하고 존엄한 대체 불가능한 무제약적인 어떤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 나의 인격인데, 그 고귀한 인격을 갖다가 뭐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한번 손해를 당했다든가 사업이 한번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자살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그 고귀한 인격을, 존엄한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어떤 자신의 쾌락의 수단으로만 대한 것이밖에 아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자살하는 행동이나 또 살인하고 타인을 살해하는 행동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것도 타인을 인격을, 존엄한 존재로서의 인격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 이해관계의 수단으로서 제거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살인이나 자살을 다 칸트 입장에서 보면 나의 인격이나 타인의 인격을 수단으로 대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목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칸트 입장에서 보자면 자살도 살인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죠. 악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뭐 이익 계산을 해서 내가 나의 그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자살하는 것이 유리하다 생각해서 내가 자살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공리주의자일 수도 있겠고, 살인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한 사람의 뭐 그 아까 전당포 노인을 살해하는 것이 사회적인 부를 위해서 사회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데는 하등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당포 노인이 가지고 있었던 예를 들면 금고 속에 있던 그 금은 재화들을 가난한 뭐 유능한 또 사업자들에게 나눠줘 가지고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사회 전체의 최대 이익, GDP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전당포 노파 한 사람의 살인이라는 것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라는 것이 이제 공리주의적인 관점일 수 있겠죠. 경제적인 마인드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리주의냐 어떤 칸트의 이런 동기주의냐 결과주의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도덕 법칙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런 모든 사례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자, 우리가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그 이제 근대 철학 두 번째 주제인 근대 철학을 소개하는 것인데, 크게 사조로 보자면 계몽주의하고 낭만주의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몽주의와 낭만주의의 특징을 아주 한 줄 요약을 해버리면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 비유를 들자면 계몽주의는 인간의 몸을 비유하자면 몸으로 인간의 신체 중에서는 머리를 강조하는 게 계몽주의라면 낭만주의는 가슴을 강조한다. 그래서 내가 그런 퀴즈를 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넌센스 중에서 우리가 퀴즈 중에 그 뭐예요? 가장 먼 여행은 뭐라고 그랬죠?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으로 보자면 계몽주의자가
낭만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주 힘든 것이다라는 것을 아마 거기서는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체 비유하자면 머리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는 이제 이성이라는 것이죠. 특히 계몽주의자들은 이제 이성주의자하고 경험주의자로 나눠지는데, 그러나 다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지식, 그걸 머리가 우리가 대변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알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계몽주의자들은. 그게 뭐 이성적인 계산이나 수학적인 알미든 아니면 감각적인 귀납적인 알미든 결국 실험 관찰적인 알미든 결국 과학적인 지식하고 연결고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계몽주의자는. 그래서 머리로서 특징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슴이라는 그 낭만주의자를 몸의 가슴에 비유했는데, 이것은 인간의 정의적인 요소를 중요시했다는 것이죠. 뭐 사랑이라고 하든지 어떤 선한 의지, 결단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단 말이죠. 도덕적인 또 종교적인 체험이라든지. 자, 그래서 체험적이고 의지적인 결단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이 이제 낭만주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우리가 형식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순율을 기초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순을 배제하는 원리죠. 이 논리는, 형식 논리는 그것이 계몽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무한과 유한은 서로 모순이기 때문에 공존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따라서 유한한 것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무한을 배제해버리는 것이죠. 분리시켜서. 자, 이것이 계몽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자들의 특징은 우리가 지식으로서 알 수 있는 것들은 개념적인 지식이고, 이런 것들은 과학적인 것은 그래서 개념적인 지식인데, 이것은 매우 유한한 것들에 대한 알미고, 그래서 우리가 뭐 무한이나 절대, 우리가 종교적인 내용들이라든지 무슨 철학적인 사변들은 사실 무한이나 절대나 이런 이상이나 이념을 다루는데, 보통 전통적으로 형이상학에서 그것들을 배제시켜버린 것이 이제 계몽주의자였죠. 그래서 과학적 지식은 유한한 개념적인 지식에 국한시켰고, 무한한 것들을, 알 수 없는 것들을 배제시켜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유한과 무한을 분리시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종교나 어떤 예술이나 철학을 과학적인 알무로부터 분리시켜버린 것이 계몽주의자들의 논리죠. 그건 형식 논리에 기초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낭만주의자들은 이런 무한한 것을 다루고 있었고, 절대적인 요소들, 진리를 다룬다고 했던 종교나 예술이나 또는 철학적인 사변을 유한한 인간의 지식과 포용시킨 것이죠. 그것을 유한 안에 포함시키고자도 했던 것이에요. 서로 조화시키려고 했다거나 그것들을 종합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변증법 논리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변증법 논리의 원리는 모순을 포함한 논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무한과 유한이라는 것은 결국 뭐 이론적으로 보자면 모순적인 것인데, 근데 그러한 이론적인 모순을 인간의 정의적인 인간의 어떤 삶 속에서는 그 배제할 수만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나 갈등이나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런 측면들이 인간 삶 안에는 개입되고 인간 삶 안에서 조화되지 못한다면 인간의 삶은 절름발이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낭만주의자들이 중요시하는 논리는 변증법적 논리인데, 이 변증법적 논리라는 것은 모순적인 이런 요소들을, 예를 들면 무한과 유한과 같은 이런 모순적인 요소들을 통합하는 논리다. 배제하지 않는 논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술이나 도덕이나 종교의 강조로 나타나는 것이고, 아까 말한 계몽주의자들은 종교나 도덕이나 어떤 예술 같은 요소들을 배제시킨 채 과학 기술의 발달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낭만주의자들은 이러한 계몽주의의 발달은 과학 일변도로 나가는 일면성을 갖는 몸이 건조한 문화를 낳았고, 인간 사회에 비인간화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하면서 비난하면서 이제 반성적인 성찰과 비판을 가하면서 예술을 통한 보완 또는 매개를 통해 예술적인 체험의 매개를 통해서 도덕성이나 어떤 종교적인 이런 진리까지를 어떤 통합적으로 인간 삶 안에 끌어들여서 종합할 수 있는 문화, 그런 것들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 사회의 바람직한 문화의 방향이다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물로 보자면 데카르트나 베이컨은 각각 이성주의 또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대표하는 지식인이죠. 지식을 또 다 공통적으로 보자면 과학자들이죠. 수학을 중요시하느냐, 연역적인 방법으로서의 수학을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귀납적인 방법으로서의 뭐 실증과학을 중요시하느냐는 차이는 있지만, 둘 다 과학을 중요시하는, 머리를 중요시하는, 지식을 중요시하는 과학자들이고 철학자이자,
이제 칸트는 사실은 계몽주의의 그 끝자락에 나오면서 중심에 있으면서도 낭만주의를 열어놓은 그런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계몽주의와 낭만주의의 공통 요소들을 물론 간직하고는 있지만 낭만주의를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고전파와 낭만파 사이에서 음악의 관점에서 좀 베토벤이 한 역할, 고전파의 양식을 완성하면서도 그가 나인 심포니나 이런 합창교향곡을 통해서나 후기에 그의 현악곡들을 통해서 낭만주의의 그 정서를 열어놨, 예술사주를 열어놨는데, 그래서 뭐 슈베르트나 쇼팽이나 뭐 차이콥스키 같은 이런 낭만주의자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중요한 포인트, 터닝 포인트를 제공한 것이 베토벤의 음악이었죠. 그런 것처럼 철학에서는 낭만주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피시테, 쉐일링, 헤겔, 쇼펜하워 이런 독일의 낭만주의 시대의 철학자들, 독일의 관념론이라고도 하고 독일의 이상주의라고도 하는 이 낭만주의 시대 독일 철학을 열어놓은 사람이 이제 칸트다. 그래서 우리가 낭만주의 음악을 열어놓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전파와 낭만파의 중간 매개하면서 낭만파를 열어놓은 창시자가 이제 베토벤이었듯이 음악에서의 베토벤의 역할을 한 것이 철학에서는 칸트다. 그리고 문학에 있어서는 괴테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문학에 있어서도 괴테가 고전파의 어떤 소설이나 문학 장르를 중요시한 면도 있지만 그가 역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같은 낭만주의 문학 작품을 또 열어놓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문학에서의 괴테, 그 다음에 음악에서의 베토벤, 그리고 철학에서의 칸트, 이 세 사람은 독일의 정신을 대표하는 사람이자 계몽 근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독일에 있어서 이 계몽주의 시대와 낭만주의 그 매개가 되면서 다 공통적으로 낭만주의를 창시하거나 열어준, 자, 이런 역할을 했다. 자, 그래서 칸트가 이런 낭만주의 철학을 열어놓은 어찌 보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된다. 자, 그래서 계몽주의와 낭만주의를 조금 좀 자세히 세계관과 그 인간관, 그 가치관을 좀 살펴보면, 계몽주의는 그 우리가 뭐 인간관부터 먼저 여러분이 맨 밑에 한번 쳐다보면 그 인간의 이론적인 능력을 중요시했죠. 이성 능력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제 이성주의자고, 뭐 베이컨은 경험주의자라고 했지만 인간의 감각 능력을 중요시했지만, 둘 다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과학적인 이런 이론적인 지식을 게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이성, 그리고 감각적인 감성, 이런 걸 중시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결국 이런 지식,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베이컨이 이런 지식을 중요시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것이고, 이론적인 측면을. 그 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이런 이성 중심의 또는 지식 위주의 사회라는 것은 고대 헬레니즘에서 보듯이 귀족주의적인 이런 사회였던 것이고, 과거에. 그것은 다 이론적인 능력, 지식인이 지배한 사회는 엘리트 중심의 사회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귀천을 나누는 이런 계층 질서 하에서 주로 교육을 받은 자와 교육을 받지 못한 자, 지식이 있는 자와 지식이 없는, 지식층과 무식한 사람들로 나눠지는 이런 계층 질서를 이런 엘리트 사회에서는 보이게 되는데, 아무래도 인간에 있어서 이런 그 인간의 귀천이 지식 유무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감성을 지배해야 한다라는 이런 헬레니즘, 그리스 이래 또 아는 것이 뭐 알면 행한다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이래 이런 그 헬레니즘의 이성 중심의 어떤 그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기 뭐예요, 흉 같은 사람, 특히 베이컨 이후에 이제 경험주의자 중에 영국의 그 흉 같은 철학자는 인간의 이성도 욕망의 노예고 정욕의 노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그 좀 서로 다른 정반대의 어떤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자면은 계몽주의 시대 이런 이성주의자들과 경험론자들은 사실은 그 전통적인 어떤 지식 위주의 이런 그 지식 중심의 사회라는 그 관점을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크라는 사람도 굉장히 그 인식론을 처음으로 근대적인 인식론을 제시한 사람인데, 로크도 상당히 이제 그 지식을 중요시한 사람이고, 베이컨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흉에 가면 이제 회의주의에 도달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지식인이 이제 그 식민지를, 또 이 시대의 공통적인 것은 계몽주의 시대에 이제 말하자면
식민지 건설이 이루어졌죠. 항해가 이루어지고 과학혁명 이후 산업혁명 그리고 그걸 통해서 대항해 시대가 되면서 대륙을 정복하고 남미 뭐 또 아프리카 그리고 뭐 아시아까지를 쳐들어가서 결국 유럽인들이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과학혁명의 세례를 받은 이런 과학적 지식을 가진 미적분을 할 줄 알고 또 뉴턴 물리학에 의해서 삼법칙에 의해서 이 세계를 계산적으로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던 이런 이 만유 인력의 원리로 세계를 설명할 수 있었던 이런 과학적 지식을 가졌던 지식인들이 결국 또 산업혁명을 기회로 해서 결국은 이제 자본주의 발달을 가져왔는데 이런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친 이런 지식인층 그리고 자본가 계층이 결국 식민지를 건설해서 다른 나라의 유색인종들을 약탈하기도 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정복해 나가는 자 이런 문화들을 낳은 것이 사실은 계몽시대라는 것이죠. 계몽주의 시대인 것이죠.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그래서 인간에 있어서 이런 귀천, 지식 위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만인이라고 이제 그 낮게 본 인간 계층을 사실은 그 또 식민지 그 원주민들을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대했던 이유는 지식이 없는 자들을 얕본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가치관을 보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이 계몽주의고, 그래서 자연을 지배하는, 자, 이런 그 사회를 낳은 것이 이제, 그 오늘날 과학기술 혁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몽주의자들은 낙관주의자다. 즉, 과학 지식을 통해서 또 정보의 증대를 통해서 유토피아를 낙원,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뭐 테크노피아 같은 것도 결국은 계몽주의 연장선인 것이죠. 기술의 진보가 인간을 행복한 나라,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자, 이것이 주지주의, 지적인 지식을 중요시하는 과학 지식이나 기술을 중요시하는 그리고 낙관주의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관은 그 우주를 기계로 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과학의 가장 기초에는 이제 방법으로는 수학이지만 가장 기초 과학은 물리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리학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를 다루는 것이고 이 물질 세계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살아있는 것, 유기체, 그 다음에 인간의 정신 이런 것들을 다루기 전에 가장 기초 과학은 물리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물리학으로 환원해서 이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든 또는 인간의 마음이든 의식의 세계라 할지라도 정신적인 측면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 가장 밑바닥의 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물질 세계에 의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과학의 특징이고 과학주의의 특징이고 그렇다면 이 세계를 물리적인 세계, 즉 기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과학의 세계관이자 오늘 계몽주의 시대, 근대 계몽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세계관이다. 그래서 우주는 물질적인 기계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가장 기초에. 그런데 우리가 데카르트를 이제 설명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이 계몽주의 시대는 아직은 이제 철저한 유물론이라고만 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었던 것은 물론 유물론도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싹은 나왔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이런 헬레니즘이 보여주었던 이성 중심의 어떤 인간 정신을 중요시하는 측면과 그 다음에 기계로서 이해되는 이 세계로서의 자연 자, 이 둘을 분리시켜서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관이나 이분법적인 어떤 질서로서 세계를 보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결국 이성을 가진 인간이 기계적인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을 이제 정당화했던 것일 수도 있는 것이 계몽주의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낭만주의의 우리가 그 세계관을 보자면 이 낭만주의는 계몽주의 세계관에 대한 반발로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칸트가 우리가 과학은 진리의 섬나라이다. 진리의 섬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칸트가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이 과학을 칸트는 그러니까 이런 기계적인 세계로서 세계를 바라보는 이 과학을 궁극적이고도 절대적인 어떤 진리다라고만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돼요. 오히려 섬 바깥에는 무한히 펼쳐진 도덕의 세계와 예술의 세계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 과학의 세계보다 더 큰 세계가 도덕의 세계고 예술의 세계가 훨씬 더
깊고 넓고 높은 세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섬 주변에 무한히 펼쳐진 바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런 도덕의 세계이고 예술의 세계다. 그래서 칸트가 과학이 이 기계로서의 세계를 다룬다고 했을 때 그것은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다룬다고 한다면 과학은 도덕과 예술의 세계를 우리가 바다에 비유했다면 이것은 예지적인 세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지적인 세계다. 예지적인 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과 현상 세계와 예지 세계의 구별. 이것이 이제 칸트에 있어서는 그 세계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 그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또 이 두 가지를 그러면 분리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이런 분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데카르트에서도 이분법적 세계 속에서 인간의 이성적인 측면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인간의 또 정신, 인간의 이성으로서 얘기될 수 있는 이런 정신이라는 측면하고 기계로서 이해된 자연을 분리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면에서 현상과 예지세계라는 칸트의 구별도 자연과 이런 이성의 구별하고도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사실. 그러나 낭만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이 계몽주의라면 두 개를 분리시켜서 일방적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정복했던 것이 계몽주의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이쪽을 낭만주의는 이 두 개를 어떻게든 조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조화가 중요시된다. 조화가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낭만주의라는 것이죠. 두 요소를, 인간 이성과 자연을, 또는 정신과 자연을, 또는 예지적인 세계와 칸트가 말하는 현상적인 세계를 살아있는 조화로서 이해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것은 아름다운 연속성 속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즉 아름다움의 체험을 통해서 이 두 개를 조화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으로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쉘링 같은 예술을 중요시하는 낭만주의를 낳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면 예지 세계에서 중요한 것이 도덕적인 선이고 예를 들면 또는 종교적인 성이라고 할 수도 있다면 이 현상 세계의 과학에서 중요한 걸 우리가 보통 과학적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요소들과 이러한 요소를 통합한 진정한 궁극적인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과학적인 진리와 도덕적인 선과 종교적인 성의 세계 이것들을 통합한 절대적인 어떤 그 가치를 갖는 것이 이제 이런 궁극적인 내면의 진실일 수 있겠는데 이런 진실의 세계는 아름다움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두 요소를 통합, 예를 들면 섬과 바다를 이렇게 섬과 바다를 통합해서 이해하는 것이 예를 들면 아름다운 풍경화잖아요. 우리가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을 어떤 사람이 그렸다고 한다면 미술가가 매우 아름다운 조화로서 그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아름다움의 체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절대적인 모든 요소들을 다 조화시킨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섬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바다만을 보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조화시켜서 우리가 아름답게 표현해낸다면 예술가가 그래서 현상의 세계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예적 세계를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예술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쉘링 같은 사람은 예술이 궁극적인, 절대적인 진실을 드러내는 하나의 매체가 되는 것이죠. 예술이야말로. 그 다음에 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선의지를 낳는 것이 이성의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지적인 세계가 현상의 세계,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이 예지적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칸트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성의 사명을 여기다 둔다는 것은 현상 세계를 밝히는 데만 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사명을 과학을 하는 능력에만 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세계를 설명하는 것에만 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사명을 예지적인 세계와 연결고리를 맺는 선한 의지를 통해 결단해 나가는 그래서 예지적 세계에 참여하는 것에 있다라고 했다면 칸트가 이제 이 현상의 세계 섬보다 훨씬 더 바다를 중요시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름다움이 그것을 매개하고 조화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칸트도 판단력 비판을 썼는데 그 측면을 이제 계승했던 것이 이제 판단 비판 측면을 매우 더 강조해서 갱소했던 것이 쉘링의 낭만주의 철학이고 예술적인 미적 체험을 통해서 절대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두 개가 조화된. 자, 그래서 이 가치관에서 보자면 그 과학적 진리보다 더 중요시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도덕적 선이고 또 예술적인 미이다.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체험이다. 그래서 과학을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기 계몽주의가 낭만주의는 도덕이나 예술이나 종교를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우위에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지주의라기보다는 주의주의고 주정주의 이런 요소를 얘기한다. 정의적인 요소를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관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이론적이고 지식 위주의 엘리트 중심의 지식인 위주의 사회를 중시했다면 여기서는 인간의 결단, 양심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양심의 자유에 따른 이런 결단을 중요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최고의 것은 또 사랑이라는 이런 인간의 어떤 정서로서도 접근 가능한 이런 덕목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을. 자유와 사랑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시됐다는 거죠. 어떤 지식보다도 이론적인 이성보다도 자유의지와 사랑 이런 정서적인 또 의지적인 요소를 굉장히 중시했던 것이 낭만주의다. 또 상상력이 이제 중시된다는 거죠. 지식의 어떤 개념의 능력, 개념적인 사고보다도 어떤 상상력이 중요시되고 어떤 창조할 수, 예술적인 이런 창조력, 그다음에 매개의 능력 이런 조안의 능력, 어, 이 모순적인 두 요소를 조화시킬 수 있는 힘. 자, 이런 것으로서 상상력이 또 중요시됐다는 거죠. 예술적인 능력이. 네, 그래서 자유,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화시키는 것으로서 어떤 평등. 자, 그래서 어떤 분리, 이제 이분법, 이런 분리를 극복해서 모순과 분리라는 이런 것이 이제 계몽주의에서는 특징적인 것인데, 그러니까 모순적인 요소를 분리시켜 버리죠. 계몽주의는. 그래서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정복해 버린다든가 이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화해시키고 조화시키고 일치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이 분리적이고 모순적인 요소들을 극복해서 일치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이제 낭만주의에서는 두드러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철학자들을 조금 언급하려고 합니다. 이제 크게 사조로서의 계몽주의와 낭만주의를 통해서 아마 크게 세계관이나 인간관이나 이제 가치관에 대한 비교를 이미 했고 큰 틀에서 조금 세부적으로 이제 그럼 근대를 특징 짓는 계몽주의의 대표로서 데카르트 한 사람을 언급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몽주의의 정점에 서서 또한 계몽주의를 비판하면서 낭만주의를 열었던 칸트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데카르트의 중요한 이제 철학책의 대표작이 이제 성찰이라는 책을 썼는데 물론 방법서설이라는 책도 써서 어떤 그 의심의 방법적인 의심으로부터 확실성에 도달하고자 했던 그런 그리고 그 방법의 규칙들을 인간 사유에 지켜져야 할 규칙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사실 오늘날 수학적인 어떤 능력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한 것을 단순한 것으로 분석해서 그것부터 다시 재구성해서 전체를 다시 빠짐없이 열고 전체를 다시 종합해보는 이런 사고. 이거는 분석과 종합이라고 이제 요약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과학의 방법론이자 어찌 보면 수학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연역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의 방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어요. 방법 서설이라는 책에서는. 근데 이제 그의 성찰에서 뭐냐면 모든 그 복잡한 어떤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지식들을 다 의심해보고 결국은 감각도 의심하고 뭐 상상도 의심하고 결국 내용 또 수학적인 지식조차도 일단은 의심했다가 결국 의심할 수 없는 것은 의심하는 나의 존재다 해서 나는 생각한다, 그걸 존재한다에 도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의심에서 벗어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성찰이고 이것이 그의 철학의 제1의 명제다. 이제 여기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그래서 데카르트의 성찰을 우리가 의심에서 벗어나 나의 정체성 찾기 이렇게 붙여봤어요, 특징을. 그 다음에 칸트는 이제 3비판서를 쭉 얘기해 왔죠, 지금까지. 그래서 칸트의 순수성 비판, 뭐 실천성 비판, 그다음에 비판, 이런 비판서를 통해서 그의 철학을 우리가 비판 철학이다, 이렇게 특징 지는데. 그래서 칸트 철학의 가장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비판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그의 비판이라는 것은 근데 무엇이겠는가 했을 때, 이론적인 이성을 비판하고 그가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결국은, 욕망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인간 이성에 대한 경고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날 도구적 이성 비판이라는 것을 썼던 호르카이머라는 비판 이론가들의 그 선구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이고, 그래서 그런 실천 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인간의 욕심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어떤 인간 이성의 능력. 우리가 사실 이론 이성이라 할지라도 욕심의 도구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성의 진정한 사명은 선한 의지를 낳는 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양심에 따른 이성적인 사고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적인 능력으로서의 이성보다도 어찌 보면 그런 이성이 만일 악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악의에 의해서 사용돼 버린다면 그런 발달한 그 과학 지식이라는 것은 오히려 훨씬 더 인간에게 해로운 것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악의적으로 사용된다면. 오늘 원자핵 기술도 마찬가지고 핵폭탄을 만드는 뭐 생명공학의 지식들도 마찬가지 겁니다. 기술과 지식도. 로봇공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이론적이고 기술적인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성의 능력은 선한 양심에 따른 결단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의 사명이 이제 선한 일을 낳는 것이 진정한 계몽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고, 그 다음에 칸트가 지향했던 참 계몽의 뭐예요? 지향점은 결국은 모든 그러니까 지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이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이런 도덕적인 실천이나 예술적인 체험을 매개로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이런 정서, 함양을 매개로 해서 결국 도덕적인 양심에 따른 지식의 사용을 가능케 하는 어떤 전인격의 조화, 지정의의 조화. 이것이 결국 칸트가 추구했던 참된 계몽의 목표점이고 그 핵심은 선한 의지에 있다는 것이죠. 선한 의지를 낳는 이성이 되는 이런 이성의 사명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쉘링의 경우는 이제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낭만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가 생각하는 이런 로맨티시즘의 그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예술과 사랑의 힘이 인간의 모든 분리된 측면들, 무한과 유한 또는 뭐 어떤 이성과 감성 또는 또 상하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계층들의 어떤 갈등, 자, 이런 모든 사회적인 요소, 인간 개인의 내면 안에서의 마음의 어떤 능력에 있어서의 갈등의 문제, 자, 이런 모든 분리적인 측면, 몸과 마음의 분리, 정신과 육체의 분리, 물질과 어떤 영혼의 이런 분리, 자, 이런 것이 그 계몽주의가 낳은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순, 대립, 갈등, 분열의 요소들을 예술과 사랑의 힘으로 예술적인 아름다움의 체험과 정서적인 어떤 체험과 또 사랑이라는 인간의 어떤 이런 힘에 의해서 활동에 의해서 결국 모든 분리적인 요소들이 사회와 개인의 어떤 무슨 문제들,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또 이 세상의 모든 그 문제들이 치유될 수 있는 자 이런 그 측면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성찰해 준 것이 쉘링의 그 로망이었다. 그의 그 낭만주의 철학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데카르트의 인간관, 세계관, 가치관을 조금 그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 여기 이제 우리가 오른쪽 위에 상단에 그림이 보여지는 것이 이제 꼭 달타냥인가요? 우리 얼마 전에 그 아이언 마스크인가? 예, 뭐 하여튼 그 우리가 이 삼총사를 다룬 이제 이런 영화에서도 그 시대에 아마 해당할 것이에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 생김새를 보면 데카르트의 모습이 꼭 삼총사에 나오는 뭐 달타냥 비슷한 면도 있는데. 자, 아무튼 여기 보면 들람 메토데라고 해가지고 방법 소설이죠. 디스쿠르 들람 메토데네요. 그죠? 그러니까, 방법에 대한 그 서설인데, 를 써놓은 것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수학에서의 중요한 방법론을 가지고서 과학의 모든 방법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수학의 방법을.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제 수학적인 이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수학자이고 데카르트는 해석기학을 개발한. 그래서 또 개인주의라고 볼 수 있는 면이 강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의심함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타인과의 관계, 뭐 감각 경험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타자와의 관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물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타인과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를 다 의심하고 결국은 도달한 것은 I think, therefore I am. 코기토 에르고 수만이에요. 그러면 결국 나는 생각한다에 나만을 남겨놓은 채 모든 것을 의심한 채 도달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더불어 삶의 진리가 아니죠. 개인의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그 개인의 의식 안에 갇힌 어떤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개인주의를 낳았다는 것이고 이 개인주의는 결국 에고이즘으로 기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기토 에르고숨에서 제일 명제에서 생략된 부분이 뭐냐면 코기토의 앞에 에고라는 이 라틴어
에고, 그죠? 이 에고라는 이게 I라는 뜻이죠, 영어에. 그리고 코기토는 think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I think, therefore, 이제 I am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그 코기타 에르고 숨을 영어로 번역한 건데, 그래서 여기 에고라는 말이 생략되고 영어에서는 붙여서 표현한단 말이죠. I think로 코기터란 말을 I think. 그래서 이 에고이즘이란 말이 결국 I라는 말에서 영어에서 치면 I라는 말에서 온 거니까 개인주의에서 온 거죠. 이기주의도. 그리고 이 이기주의는 사실 좋은 뜻을 쓰질 않죠. 개인주의는 조금 그렇게 중립적인 의미로 쓰지만 이기주의는 상당히 또 좋지 않은 면으로 쓰는데 윤리학에서는. 그래서 이 에고이즘을 낳은 것이 데카르트의 에고 코기토라는 명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의 확실한 제일의 진리라고 데카르트가 또는 이것을 거의 절대화시킨 진리인데 데카르트의 경우는 계몽주의자들에게서는 거의 절대적 진리가 해당한 것이 이제 에고 코기토 에로고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의심하고 타자, 모든 타자를 의심한 채 도달한 개인의 안에서 발견된 진리란 말이죠. 이 타자 안에는 사물들도 있고 대상들도 있지만 타인도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그죠? 사물과 타인들을 다 배제한 채 도달한 진리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더불어 삶의 진리일 수는 없는 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기주의를 낳는다는 것이고 그 패단으로서 그 다음에 이렇게 수학적 이성을 중요시하는 그의 이런 태도가 인간과는 그 오늘날에 이제 도구적 이성을 낳았다고도 볼 수 있겠다. 비판 이론가들 관점에서 보자면. 왜냐하면 수학적 이성은 이론적인 것에 치중하고 이것들은 이런 방법이라는 것은 이 수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분해 결합이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인데 모든 것을 잘게 쪼개서 뭐 0과 1로만 계산하는 컴퓨터를 낳았듯이 오늘날 과학기술이 그 가장 기초 단위로 쪼갠 다음에 그것을 다시 결합, 재구성해서 이 복잡한 3차원 그래픽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컴퓨터는 그 프로그래밍의 원리가 그런 것처럼 이 과학적 이성은 그런 기술적인 능력이지만 이것은 악의적으로 사용하려면 얼마든지 악의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수단적인 것에 불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이성의 능력은 그리고 또 이러한 인간의 이제 모든 것을 의심하고 감각 경험을 특히 의심함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시작은 이 감각 경험이라는 것은 몸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몸이라는 요소와 마음이라는 요소를 이제 분리시켜서 출발했다고 봐야 돼요. 이 의심을 통해서. 그래서 몸의 모든 요소들을 의심하고 결국 마음에 의해서 즉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발견한 이 자기 의식에 의해서 그 자기 의식을 그런데 가르치는 수학적인 이성의 능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또한. 그래서 이런 이성을 통해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자연 또는 모든 타자, 대상들, 사물과 타인들조차도 다 자기 이외의 것들은 다 이런 몸적인 것과 연결시켜서 타자로 보는데 이런 타자들을 분리시켜서 지배하는 그래서 타인과 이 사물의 세계인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해 나가는 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도구적 이성이 오늘날 가져다주는 패단하고도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심신 이원론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관이 또한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 또한 개인이 타자를 지배해 나가는 이런 그 세계를 인간의 어떤 오늘날 사회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관에서도 보면 이런 이원론, 몸과 마음을 인간에 있어서 나누듯이 정신과 물질이라는 두 가지의 세계로 이 세계를 나눠서 본다는 것이죠. 정신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로. 그리고 이렇게 두 세계로 나눈다고 본다는 것은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의심한 채 도달하는 I think의 이런 나의 정신. 근데 이것은 고립된 나의 정신이고 이 정신은 그래서 솔립시즘이라고 영어로 쓰는데 이 유아론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그러니까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이기주의 에고이즘을 낳았다고 한다면 형이상학이나 존재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 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솔립시즘을 낳을 수 있는 유아론 오직 나뿐이다라고 하는 자 이런 세계관을 낳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시킨 이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계로서 재구성되는데 의심을 감각 경험의 대상으로서 의심했던 이 외부 세계라는 타자는 것들은 다 해석 기하학의 이런 x, y, z 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세계가 되거든요. x, y, z로 그 우리가 도형 변환도 하고 최적을 계산해낼 수 있는 것이 이제 해석 기하학인데 아날리티컬 지오메트리라는 것을 이제 개발했단 말이죠. 데카르트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이런 이성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이제 세계가 되는데 나 이외에 이런 물질 세계는
근데 이런 것은 이제 그래서 기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동물 같은 유기체들도 이렇게 다 기계로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는 식물이나 동물뿐만 아니라 또 인간의 몸, 유기체인 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인간 모든 요소를 다 기계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유물론이 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모든 것은 이제 물질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물리주의 또는 유물론을 낳는 이제 기초에 데카르트 이런 기계적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라메트리라는 사람은 이제 바로 데카르트 시대의 사람인데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인간 기계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유물론자인 것이죠. 인간을 전체를 인간의 마음도 결국은 뇌의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고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도 그래서 인간은 전체적으로 기계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동물만 기계가 아니라 데카르트는 동물 기계론 이런 책을 썼고 그것이 단초가 돼서 라메트리는 이제 인간도 사실은 다 기계일 뿐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오늘날 이제 물리주의 또는 유물론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낳은 배경에 이제 데카르트 이런 기계적인 세계관이 있다. 그다음에 오늘날의 이런 이기주의나 유화론을 낳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유화론을 낳을 수 있는 배경에 데카르트 이런 인간이나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문제점으로 또 가치관을 얘기하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계몽주의자들은 헬레니즘 이래의 귀족적인 엘리트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에 중요시했던 건 이제 이성이었는데 그런데 그 이성은 사실은 귀족만이 소유했다고 봤지 평민이나 어떤 그 노예나 이방인들 또 여자들 또 아이들은 이성을 갖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이제 헬레니즘의 사고관인데 어찌 보면 데카르트나 이런 계몽주의자들도 근데 계몽주의자들도 이런 수학이나 미적분이나 해석기하학이나 이런 XYZ 쪽으로 도형변환하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그 지식이 없는 그 사람들은 계몽되지 못한 인간들이고 계몽되지 못한 인간들은 비이성적인 사람들이고 비합리적인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귀족이 아니라 천한 이방인이거나 어떤 그 뭡니까 뭐 원시인들처럼 아주 차별을 해서 대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만이 엘리트고 귀족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았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노예 취급을 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몽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대 노예제 사회처럼 그런 인간관과 가치관을 어떻게 보면 계속 계승했다고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 오늘날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식민지의 노예를 또 아프리카의 흑인들이나 우리가 이 동양의 황인종들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노예제가 부활한 것이 이 시대거든요. 계몽주의 시대, 산업사회.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난 과학혁명 이후 산업혁명이 일어난 그 시대에 노예제가 가장 부흥을 했잖아요. 사실 고대 노예제 사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노예를 건드렸던 것이 영국의 대영 제국이고 프랑스의 이런 루이 몇 세 시대 이런 시민혁명 이전의 사회라는 것이죠. 산업사회에 바로 이런 노예제들이 부활되고 있다. 이것은 사실 이들의 밑받침된 것이 바로 이런 귀족주의적인 가치관의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배경이 되는 기준이 뭐냐면 지식의 여부인 거죠. 이성적인 이런 계산적인 또 수학적인 과학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사고를 할 수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엘리트와 엘리트가 아닌 무식한 사람들을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계몽주의 시대가 어찌 보면은 가장 과학이 꽃이 피고 산업이 꽃이 피고 자본주의와 아주 기술이 발달한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비인간화된 이방인과 노예와 이런 여인과 여자와 아이를 천시하는 이런 사회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계몽주의 사회가. 무지몽매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계몽된 사회가 오히려 무지몽매한 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계몽과 무지몽매함을 모순된 개념으로 분리시키면서 차별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연과 사회를 이런 수학적 방법에 기초한 과학기술에 의해서 지배함을 통해서 세속적인 행복을 추구했던 가치관을 가졌다. 그래서 건강이나 부를 굉장히 또 추구해 나가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에 밑받침이 된 것이 바로 데카르트 이래 계몽주의자들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얼마든지 건강과 부와 사회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예, 그러나 반대로 이제 이렇게 계몽되지 못한 과학기술을 사용할 수 없고 지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정보가 없는 자들은 무시되고, 불행하고, 맞으면 가난하고, 그 의료 혜택도 못 받고, 불행한 삶 속에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차별된 사회일 수도 있던 것이 바로 데카르트 시대의 이런 계몽주의 사회고, 귀족적인 이런 엘리트주의 사회일 수 있겠다. 네, 이제 칸트로 넘어갑시다. 자, 칸트는 지금 우리가 아까 사조로 치면은 계몽 시대에 살았었던 정점에 살았지만은 계몽을 비판하고 낭만주의를 열어놨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 칸트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앞에서 좀 꾸준히 달아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비유적으로 자, 칸트 철학을 그런 계몽 시대의 계몽을 비판하면서 낭만주의를 개척한 칸트의 철학을 우리가 비유적으로만 좀 간단히 세 줄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어, 그 칸트의 이제 큰 주제는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맞춰져 있어요. 그죠? 즉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뭐 소크라테스도 그렇겠고 물론 실존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간다운 삶에 대한 그 모색, 실존이라는 것도 결국 인간다운 삶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죠? 본래적인 실존이라는 것도. 결국 그래서 우리가 뭐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든, 키르케고리든, 야스퍼스든, 또는 뭐 소크라테스 같은 고대 철학자를 하더라도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하고 다 결부가 되겠죠. 인간다운 덕이 뭐냐는 것을 물었던 소크라테스도. 자, 그래서 칸트도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가 가장 중요한 철학의 주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주제는 크게 세 가지 질문으로 다시 세분화해서 다룰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지식의 문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실천적인 행위의 문제.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이거는 예술이나 어떤 종교적인 주제하고도 관계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인식이나 지식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여기서는 도덕적인 실천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든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고 달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은 당위적인 요소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경제적인 실천이나 정치적인 실천적인 행위를 말한다기보다는 도덕적인, 도덕적인 실천을 다룬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라는 것은 어떤 내가 무엇을 느끼고를 앞에다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느끼고 희망해도 좋은가?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어, 내가 어떤 아름답고 숭고한 취미와 예술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체험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인격이 조화된 삶을 살아갔을 때 내가 추구하는 마지막 희망은 최고로 좋은 어떤 기대를 하게 되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최고선을 실현하고 싶고 최고선에 도달하고 싶은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데 그럼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행복일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그 행복은 우리가 공리주의자나 쾌락주의자들이 생각하는 행복하고 달라서 이 경우에는 칸트의 경우는 도덕적인 이런 실천을 다 해나가는 이런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행복일 테기 때문에 희망할 수 있을 만한 행복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칸트는 덕에 합당한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추구하고 그가 또 실현에 옮기고 있는 이 도덕적인 삶에 합당한 그 인품에 합당한 주어지는 기쁨이어야 될 것이다. 그것을 나는 희망해도 좋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결국 내세하고도 연결된다. 왜냐하면 현실의 삶에서는 도덕적인 사람이 반드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적인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거나 양심적인 사람이 항상 기쁨을 누리지만 못하는 경우가 많죠. 양심적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많고 손해를 당하고 불행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가 하면 비도덕적이고 아주 탈세하고 부도덕하고 불법을 저지른 자가 위선적이게도 행복을 누리거나 이득을 얻는 경우를 또 꽤 많이 보죠. 현실은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칸트는 내세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도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현세에서 삼심이라는 그 재판을 거쳐서라도 완전한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기 어렵다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 양심적인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사회는 이 세계 안에서만은 기대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저 세상에서라도 그것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희망을 칸트는 내세에 대한 요청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인간의 영혼의 불멸성을 또 요청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실현될 수 없는 저 기쁨이
저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으려면 내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내세는까지 존속할 수 있는 인간의 정신, 영혼이 불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영혼의 불멸성을 요청하고, 그리고 또 이 내세에서의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런 행복을 부여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과 예지적인 능력을 가진 자, 모든 인간의 내면을 꿰뚫을 수 있는 자, 재판관, 최후의 심판관을 칸트는 요청하죠. 그래서 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가 이제 마지막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에서 요청했던 것은 내세와 인간 영혼의 불멸과 그리고 신의 존재를 이제 요청하게 되는데, 이것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제 요청한다고 해서 도덕적인 종교거나 도덕적인 신앙이라는 표현도 쓰는 것이죠. 자, 그것은 이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인간의 삶을 이제 어부에 비유한다면, 고기를 낚는 어부에 비유한다면, 그 어부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이제 우리가 인식을 어부의 삶에 비유한 것이니까, 우리가 고기를 잡는 것이 곧 인식일 수도 있겠다. 여기 안에 이제 여러 고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고기, 작은 고기, 또 저 먼 바다에서 낚을 수 있는 고래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런 고기를 잡는 것이 인식이라고 한다면, 물고기들이 이제 대상이고, 인식에. 그리고 이런 잡힌 물고기라는 것은 우리가 개념 파악한 것을 말하죠. 대상들을.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런데 우리가 과학이 다루는 이런 뭐 자동차든, 우리가 어떤 무슨 여러 가지 컴퓨터든 이런 것들은 다 개념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개념들이라는 것은 범주라고 할 수 있는 순수한 개념에 의해서 파악된 하나의 그 경험적인 대상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이런 범주라는 것들이 how much, why, 자 이런 것들을 범주라고 그랬죠. 무엇, 어떻게, 왜 이런 의문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순수한 개념이고 범주라고 했는데, 이런 그물에 걸린 것 내용에 해당하는 물고기들이 이제 말하자면 경험적인 개념으로서의 컴퓨터든 무슨 자동차든 자 이런 개념일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낚는 그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순수한 개념으로서의 범주다. 그런데 이런 그물에 낚을 수 없는 것들이 뭐냐면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일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그물을 위로 올려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뜬구름만 잡을 것입니다. 여기 그죠? 별을 낚을 수 없겠죠. 저 해와 달과 별을. 자, 그래서 해와 달과 별에 해당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희망을 해도 좋은가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칸트가 답으로서 제시했던 무엇을 우리가 희망해도 좋은가 했을 때 어떤 내세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지적인 세계일 수 있겠고 도덕적인 세계고, 또 영혼의 불멸성, 그것을 우리가 달에 비유한다면 예지적 세계를 우리가 저 별들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할 수 있는 최후의 심판관을 우리가 신이라고 요청했다면 칸트가 그것을 태양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예지적인 세계고 도덕의 세계고, 또 달을 우리가 개인의 영혼이라고 얘기한다면 나의 영혼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태양을 우리가 신에 비유한다면, 자 이런 것들은 개념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what, how much, what, why라는 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그물에 걸려들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한다는 거죠. 우리의 이런 과학적인 그물을 넘어선다는 거죠. 범주라는 것은 과학적 인식의 그물인데, 이런 과학적 인식의 그물을 넘어서는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달별은 낚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념이다 또는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칸트가. 그래서 이런 이성이나 이념의 영역은 우리가 고기잡이라는 과학적 인식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고기잡이가 여기 원양어선이라 하더라도 이 바다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하늘의 세계를 이제 예지적 세계이고 도덕적 세계로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런 그 화폭으로 치면은 이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의 화폭에 점근선적으로만 이렇게, 자 우리가 이렇게 원근법에 따라서 쭉 이 풍경들이 쭉 지나가는 마지막 이 소실점이 여기 바깥에 있을 것입니다. 이 소실점. 자, 그래서 이런 원근법에 따라서 이렇게 쭉 해나가는 이 소실점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이 바깥에 점근선 쪽으로 표시될 수 있는데, 이 소실점이. 자, 이런 것들처럼 점근선 쪽으로만 바깥에 펼쳐진 소실점처럼 우리가 대상으로 주어질 수 없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신의 문제, 영혼의 불멸의 문제, 또 예지적인 또는 저 내세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과학으로서는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과학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이 화폭 안에 들어오는 것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한한
유한한 내용들, 이 뭐 나무의 길이가 얼마고, 뭐 뿌리가 몇 센치고, 여기 뭐 도로의 폭이 얼마고, 거리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이 정근선 바깥으로 펼쳐진 저 수시점에 해당하는 저 규제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저 신의 문제, 또 영혼의 불멸의 문제, 내세, 도덕의 세계로서 이 내세의 문제라든가 예지적 세계라는 이 주제는 우리가 어떤 희망의 내용이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다른 말로는 어부의 꿈에 해당하는 인간, 어부의 해망의 대상이긴 하지만 어부의 삶에 직접적으로 여기서 이제 삶을 인식에 비유했기 때문에 고기잡이고, 어부의 이제 고기잡이 하는 이런 그의 이런 생업으로서의 삶에는 직접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가 그 꿈을 꾸고 그가 취미 생활을 하고 그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예술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내용 안에는 물론 당연히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나는 무엇을 이제 해야 하는가 하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보면 당연히 인간은 어떤 도덕적인 이념을 추구해 나가야 되겠죠.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선한 의지를 낳는 이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인간의 어떤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성에 당연히 인간은 선한 도덕적인 양심에 따른 도덕 법칙에 따르는 모든 사람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도 대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을 자유로운 인격자로서 인정해야 되고 또 평등한 존재로서 대우해야 되고 존엄한 또 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런 태도가 그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의 실천적인 삶에서는. 그러나 이제 물론 과학에서는 이런 자유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그 과학적인 범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죠. 사랑이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실천에서는 모든 사람을 자유롭고 평등하고 박애를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우리의 삶의 이념이고 이상이고 인생의 목표이자 또 실제적으로도 작용하는 하나의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도덕적인 삶과 과학적인 인식의 삶을 즉 세계로 말하자면 이런 바다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를 하늘의 세계와 이 바다의 세계를 또 이 지상의 세계와 이 하늘의 세계를 이 연결하는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예술과 취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과 취미를 통해서 하늘과 바다를 매개하고 그 가로지르어 나가는 이런 항해가 인생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예술가들은 이런 그림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하늘과 바다 사이를 가로지른 이런 항해로서, 그림으로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인간의 삶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레미제라블에 보면 마지막 합창에서 원데이 모어를 부르잖아요. 그때 보면 우리가 그것은 어찌 보면 반복되는 일상, 우리가 보이는 현상 세계 속에서의 반복되는 원데이 모어, 하루, 또 하루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원데이 모어라는 것이 그 다음 날이고 또 하루라고 한다면 이 또 하루라는 것은 우리가 도래해야 할 어떤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 도덕적 세계, 새로운 어떤 예지적인 세계로서의 평화의 낙원, 영원한 평화의 낙원을 상징적으로 원데이 모어로 상징화시켰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예술가가 우리가 뮤지컬이나 어떤 소설을 통해서 원데이 모어라는 그 가사를 썼을 때, 그 노래를 또 작곡했을 때는 그 원데이 모어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이 현상 세계로서의 바다에서 이 고기잡이를 해나가는 이 일상으로서의 하루 또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현실의 삶만이 아니라 저 꿈꾸는 미래의 저 예지적인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도덕적이고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사회라는 저 이상 세계를 저 별들의 세계를 이 땅의 이 물고기들의 세계와 조화시켜서 똑같은 원데이 모어라는 표현 안에서 중의적으로 상징화시켜서 조화시켰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예술 체험을 통해서 이 두 세계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전인격의 조화를 가져다 주는 어떤 체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예술 체험이. 그래서 도덕적 세계와 과학적 세계, 지식의 세계와 실천의 세계를 이 예술과 취미를 통해서 정서적인 이런 체험을 통해서 조화시키러 나가는 것. 자, 이것이 칸트가 삼비판서를 통해서 추구했던 전인격의 조화이고 이런 전인격의 조화에서 이제 각각 이 예술의 문제를 중요시했던 것이 이제 더 부각시킨 것은 쉘링이었고 또 이 실천의 문제, 도덕적 실천의 문제를 더 부각시켰던 것은 피테 같은 철학자였고 지식의 문제를 더 중요시했던 것은 헤겔 같은 낭만주의 또 철학자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낭만주의 철학자들을 좀 몇 명을 쭉 열거해 본다면 독일 공통적인 것은 다 독일 철학자들이고 독일의 그 낭만주의 시대를 살았던 철학자들입니다. 여기 이제 5명을 들고 있는데 그림에 다 독일의 그래서 관념론 또는 독일 이상주의라고도 표현하죠. 좀은 아이디얼리즘이라고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로맨티시즘의 철학이고 이 낭만주의의 철학인 독일 이상주의자들을 우리가 공통점을 보자면 이 세계와 인생의 원리를 스피릿, 어떤 가이스트라고 해도 독일 말로는 정신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시테든 쉘링이든 헤겔이든 자 여기 피시테든 쉘링이든 헤겔이든 또 우리가 쇼펜하우어든 슐라이어 마하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독일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들인데 공통적인 것은 어떤 인간의 정신을 또는 정신적인 원리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죠. 뭐 물론 우리가 이제 이성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도덕적인 이성 또 예술적인 체험을 하는 판단력도 결국은 또 이성 넓은 의미에서는 이성이죠. 그래서 과학적인 인식을 하는 것만이 이성이 아니라 자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정신적인 요소들인데 이런 정신적인 요소를 이제 중요시하는 것이 사실 또 그 정신적인 요소를 어떤 조화와 통합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독일의 이상주의, 독일의 관념론 또는 독일의 낭만주의 시대 철학들이다. 그리고 방법은 공통적으로 이제 변주법으로 이해된다는 거죠. 이 세계가 진행되는 이 세계의 원리이자 또 우리가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식을 변주법에서 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변주법의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모순을 핵으로 한다. 즉 모순을 포함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세계를 또 인간을 또 모든 인간의 모든 요소들을 세계의 모든 측면들을 발전들을 이 모순을 배제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계몽주의라고 한다면 모순을 동시에 공존할 수 없는 요소로서 배제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분열시키고 대립시켜서 이해하려는 것이 이제 계몽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이 형식 논리죠. 이 변증법 논리라는 것은 모순을 포함한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을 배제시키지 않고 모순을 자기 안에 간직한 논리가 이제 변증법 논리인데 지금 모순된 요소들을 쉽게 말하면 대립적이고 모순된 이런 반대된 측면의 요소들을 하나로 조화시켜서 전체로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변증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정신 안에 어떤 대립하는 모든 측면들을 통합시키고 조화시켜서 하나로서 이해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낭만주의 철학은, 독일의 이상주의 철학은. 자, 우선 피테는 아까도 간단히 얘기했듯이 칸트에 있어서 이 삼비판서에서 나오는 실천이성 비판에 어떻게 보면 주안점을 뒀다. 쉘링은 예술적 체험, 즉 칸트의 판단력 비판 측면에 주안점을 뒀다. 또 헤겔은 칸트의 순수형 비판이라는 그 이론적인 인식을 다룬 그 중에서도 그 과학적인 인식에 주안점을 뒀다기보다는 그는 이제 철학적인 사변을 통한 인식 여기에 주안점을 두면서 결국 각각 피테가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을 중시했다면 쉘링은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헤겔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중요시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 정신이라는 원리 안에 모든 것을 녹여서 이해하려고 했다. 그래서 피테 같은 사람은 도덕적인 어떤 주체로서의 도덕적 실천의 주체로서의 정신 그러니까 실천 이성이 되겠죠. 칸트식으로 말하면. 그런 실천 이성이 곧 나다, 자아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정신이자 자아다. 근데 이러한 자아가 곧 비아와 대립을 통해서 즉 비아라는 것은 이것이 나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비아라고 한다면 타자니까 결국 뭐 물질적인 자연이나 기계적인 자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나와 대립하는 타자인 비아와의 그 관계 속에서 정반합의 전개를 거쳐가는 것이 이제 변주법적인 전개인데 이런 자와 비아의 대립과 모순을 통합시켜서 조화시켜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그의 변주법의 철학이고 그의 독일 이상주의 철학이다. 그의 이상주의적인 철학이다. 그래서 낭만주의의 중요한 철학자인 피테의 철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쇼펜하우는 역시 이제 의지적인 실천에 있어서의 주안점이 뒀다고도 보여줄 수는 있지만 피테는 도덕적인 실천을 강조했다면 칸트식으로 쇼펜하우는 맹목적인 의지로서의 어떤 본능적인 어떤 인간의 행위나 실천을 또 주안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 칸트가 말한 그 현상의 세계라는 것은 과학의 세계라는 것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고 이 사람은 이해했고, 그 밑바닥에 칸트가 예지적인 세계고 자체의 세계라고 생각했던 것을 쇼펜하우는 의지의 세계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칸트가 자체의 세계라고 얘기했던 것을, 예지적인 세계라고 얘기했던 것을. 근데 쇼펜하우는 그게 예지적인 세계라기보다는 맹목적인 어떤 본능의 세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칸트의 어떤 도덕적인 세계가 예지적 세계였는데, 칸트는, 그리고 의지라고 하면 이제 선한 의지고 양심적인 자유의지였는데, 양심의 자유였는데, 이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본능적이고 맹목적인 어떤 필연성에 해당하는 본능적인 의지에 해당한다고 이해돼 버리고 말았죠. 동물적인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이런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프로이드의 이드, 본능을 강조하는 철학이죠. 그래서 성욕과 같은 본능적인 것이 인간 삶을 지배한다고 보는 이런 프로이드의 철학이나 이런 정신 분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쇼펜하우어의 이런 의지를 강조하는, 맹목적 의지를 강조하는 철학은. 자, 근데 쉘링은 슈이테가 도덕적인 실천으로서 인간을 이해했다면은 중요한 것으로서, 쉘링은 이제 칸트가 판을 비판에서 다뤘던 이런 예술적인 체험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의지적인 요소보다는 정서적인 요소에 또 물론 더 이제 중심을 뒀다고도 볼 수 있지만, 물론 쉘링도 의지적인 요소를 강조한 면이 있어요. 의지적인 요소가 근원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낭만주의 철학은 정의적인 요소를 공통적으로 다 중요시했다고 볼 수 있어요. 피테가 도덕적 실천에 더 주안점을 뒀고, 쉘링은 예술적인 체험에 더 주안점을 뒀지만 정의적인 요소를 다 중요시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래서 이런 예술을 통해서 무한과 유한이라는 모순적인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의 합의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천재적인 능력인 예술가에 의해서, 예술가의 예술작품 안에서는 예지적인 세계와, 예를 들면 칸트가 말하는 도덕의 세계와 과학의 세계가, 또 이 바다와 하늘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쉘링의 이런 예술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철학이 있는가 하면, 낭만주의 철학 중에 슐라이르마도 체험을 중요시는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종교적 체험을 중요시했죠. 그래서 슐라이르마는 오늘날 해석학의 선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같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줘서 현존재 해석학이라는 말도 쓰게 되는데, 하이데거가. 자, 하여튼 이런 그 낭만주의 시대 이런 슐라이르마는 종교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무한자에 절대 의존하는 감정이다. 그래서 역시 체험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종교적 체험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쉘링이 예술적 체험을 중요시했다면, 이 사람은 종교적 체험을 중요시하는, 역시 공통적으로 정의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다. 해겔의 경우는 이제 철학적인 사변에 주관점을 맞추는 것이죠. 정신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지나 정의적인 요소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지식적인 요소가 또 해겔의 경우는 강조된 면이 있다. 그래서 절대 정신의 이제 변주법적 전개에 의해서 그 자연으로, 정신의 씨앗이 자연으로 외화됐다가 다시 자기 의식을 통해서 복귀하는 과정으로서의 이제 원한적인 전개 과정을 절대 정신의 변주법적 전개다라고 이해하고, 이것이 세계의 역사의 흐름이고, 세계 역사가 진행되는 방식이고, 또 인간의 자기 의식을 통해서 인간 정신이 성숙해 나가는 또 과정이고, 또 이것은 절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이 스스로를 이 세계를 창조하고 또 구원해 나가는 이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철학적 사변을 통해서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우리가 낭만주의, 독일 이상주의는 상당히 가장 어려운 철학들에 속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냥 공통적인 것을 이해하자면 세계와 인생의 궁극적인 원리를 이런 정신 안에서 찾으려고 했고, 이념적인 능력인 정신 안에서 찾으려고 했고, 이상의 능력인 이 정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한 모순적인 요소들, 모든 대립하고는 자아와 비하, 뭐 정신과 자연, 무한과 유한, 절대와 상대, 뭐 물질과 의식, 이런 모든 요소들을, 또 정의적인 요소, 지정의라는 이런 삼분화된 이런 인간의 어떤 모든 능력들의 그 구별이나 대립적인 측면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다. 즉 변주법적인 어떤 조화, 변주법적인 지향을 통해서, 정반합의 또 전개를 통해서 통합적이고 화해를 모색하려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방법적으로 공통적이고, 또한 주제의식에 있어서도
어떤 이런 통일하는 힘으로서의 정신이라는 능력 안에서 이 세계와 인생의 궁극 원리를 보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 모든 낭만주의 철학자들, 피히테, 쉘링, 헤겔, 또 쇼펜하우어, 슈라이마어 이런 모든 철학자들의 공통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이 낭만주의 철학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